네, 안녕하세요. 요즘 대한민국을 장안의 화제 마키아벨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있는 좀 더 키웠습니다. 형 인기가 대단해요. 제가 인기 있을 게 뭐 있습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인기가. 에이, 아니죠. 아 진짜요? 변희재, 장성철, 김종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인기 있는 거죠. 아닙니다. 네. 어쨌든 저쨌든 요즘 좀 인기 있는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통 우파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보수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진짜 보수 우파라는 표현 속에는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죠. 권력을 눈치 보지 않습니다. 네. 진영을 걱정합니다. 네. 박진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을 걱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보수 우파를 대변하는 정치 패널들이라든가 네. 보수 우파 정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비판적인 그분들이 보기에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문제적인 인간 장성철. 네. 사실 우리 이제 있어요. 보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보라는 것도 성찰하세요. 당연하죠. 극단적 친일안보야. 진보라는 것도 성찰을 해봐야 되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친민주당 뭐 이런 성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민주당을 진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 여야 가릴 거 없이 좀 노선이 네. 좀 차별화가 되는 거는 두 가지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노조를 보는 눈, 관점. 노조를 보는 관점.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북한을 보는 관점. 두 가지지 나머지는 거의 뭐 수렴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도 안 했던 이야기야. 그렇죠. 숨기고 안 했던 이야기를 유승민 의원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거든. 그럼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냥 북한 문제, 네. 또 이제 한미일 동맹 문제 가지고 지금 여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안보와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수냐, 진보냐, 이거의 가장 큰 대립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언론에서 사설을 봤는데 그 사설을 잘 썼더라고요. 어디 거예요? 경향인지 동아인지 헷갈리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네. 북한을 뭔가를 이렇게 압박을 함으로써 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네.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뭔가를 줘서 바꾸겠다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알고 보면은 한국 중심의 생각이다. 그렇지. 맞아요. 북한이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우의 수를 넓혀줘야 되는데 한국 정치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한국 내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난리 법석이 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가 얘기했잖아요. 대화 안 해. 북한 뭐 남한하고도 대화 안 하고 미국하고도 대화 안 해. 우리는 그냥 계속 미사일 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니들 우리를 거지 취급하냐? 이거 아니에요? 뭐 담대한 구상? 뭘 지원해 준다고? 필요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를 거지로 하냐 그거 같아. 우리한테 뭐 줄 생각하지 말고 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체제 수호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신경 쓰지 마. 뭐 해준다고 하지 마. 자존심 상해. 그 얘기 같아. 근데 거기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김정은 체제와 네. 이 북한의 인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분리를 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보고요. 저희가 또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뭐 유승민 헌정 방송이에요, 이거? 뭐 헌정 방송은 아니고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왜요? 왜 민주당 진영 쪽에 있는 분이 왜 유승민 잘하라고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유일하게 정면 대결 맞짱 뜨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네. 같은 진영 안에서? 아니 같은 진영 아니 넘어섰어도 최근에 왔어야 이재명 대표도 이 한미일 군사훈련 문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웠지 그전에는 그렇게 직접적인 대립각을 세운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나오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뭐 여론조사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조경태, 김기현, 권성동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외부에서 몸푸는 주자들이 있는 거죠. 몸푸는 주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뭐 본인은 지금 언론에서는 네. 당권 주자로 분류를 하지만 최고위원으로 나올 사람이 윤상현 의원. 어떤 일 있어도 당대표 안 나와요.
페이크야, 페이크 지금. 그분은 늘 안전빵. 네, 무조건 최고위원 나올 거야. 친이가 되든 친박이 되든 친윤이 되든. 왜냐면은 윤상현 의원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본인 공천 못 받았어요. 네, 네. 무소속으로 나왔거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나는 무조건 내 공천을 내 스스로 담보할 수 있는 지도부에 들어간다라는 게 제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최고위원에 나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나머지 분들은 최고위원회, 아니 당대표로 나오겠다라는 의지가 강한데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행의 당대표 경선 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국힘 당원 네. 70%, 7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7대3 이러는데, 네. 당대표 선거를 할 때는요, 역선택 방지를 해요. 아,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해요. 그래서 네. 박진영 선생님 지지하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정의당인데요. 네, 안녕히 계세요.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합니다. 아니면 전 지지하는 정당 없는데요. 아니, 저는 무당층입니다. 네. 이런 대상으로 하지. 무당층 중도파까지는 되는군요. 네, 근데 다른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게 바로 역선택 반지. 근데 금방도 제가 정의당 지지하지 않지만 정의당 지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 틀리게 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알 수 없죠, 그거는 뭐. 그거는 오차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역선택 방지라는 게 넌센스예요. 넌센스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넌센스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무슨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거는 그런 역선택 방지가 없어요, 조항이. 네. 근데 당대표 할 때는 작년에도 그랬고 그냥 일단은 그런 식의 설문항을 넣어가지고 네. 역선택을 좀 걸러요. 근데 잘 걸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안 걸러지죠. 걸러졌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당대표 되기 쉽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된 거는 결국에는 주호영, 나경원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갈라먹어서 된 네. 거지. 만약 네. 그 둘이 단일화만 했으면 이준석은 당대표가 될 수 없었죠. 아, 그럼 참 컷오프를 거쳐서 본선 경쟁자는 몇 명을 뽑습니까? 3명 뽑습니까? 아니 그거는 없어요 아직. 그거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조영, 나경원, 이준석 세 사람이 했죠? 아니 또 하나 있었는데? 김은혜. 아니 김웅 최고의 김웅. 아 그때 컷오프 했었구나. 네. 3명인가 4명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네. 근데 그거는 당원 당규 규정돼 있는 게 아니라요. 아, 시행세칙으로. 시행세칙도 아니고 네. 그냥 경선을 협상을 할 때 네네. 그때 그냥 협상단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번에 그냥 4명으로 합시다, 5명으로 합시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네네. 몇 명으로 할지는 몰라요.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정당 선거를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데 장 소장님은 어떠세요? 당원들만 모여서 하자고요? 예, 저는 뭐 그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민심에서 벗어난, 민심을 어긋난, 민심을 거스르는 그러한 정당은 정당으로 존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당원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대표가 뽑혀야 한다라는 논리도 맞지만 민심이 담보되지 않은 당대표가 당대표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당이라는 곳이요. 국민의 세금을 받잖아요. 국고보조금을 정말 몇백억씩 받는 집단인데 자기네들의 이익결사체처럼 그냥 우리끼리 모아서 뽑을게요. 이게 맞을까요? 저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도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한 분씩 우리가 한번 평가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절대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까지마. 인신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석. 자, 첫 번째 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네. 지금 가장 경쟁력. 경쟁력이 있죠. 가장 네. 경쟁력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네. 지금 당원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1등이 나오고 있는 분이다. 음. 그래서 현재 구도대로 현재 룰대로 만약 당대표를 뽑는다면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계보는 어딘가요? 계보? 밀어주는 원래는 이분이 친이었는데 이명박계였다가 나중에는 뭐 친황교안? 친황교안? 글쎄 황교안도 아니었고 그냥 본인은 어느 특정한 계보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기인. 본인이 대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본인도 지도자급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정 계보원으로서 활동은 안 했던 것 같고 지난 계속 정치 활동을 보면 그때그때 그냥 권력을 잡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 잘 지내고 뭐 무슨 당직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는 계파에 소속되지 않겠어라고 극명하게 나타난 행동이 지난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미국 간 거? 미국 갔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계속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했는데 결국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해서 끝까지 귀국 안 했거든요. 근데 그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의 표 차이를 생각한다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특정 후보에게 제대로 힘을 실어줬더라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네요. 현재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과 일반 국민을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시 한 1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같은 논리로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를 했으면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이겨요. 산술적인 계산일 뿐일까요? 실제 지지층도 두 분이 비슷하지 않았나요? 비슷한데 지금 보면은 홍준표, 유승민 지지자들이 서로 너무 싸워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 싫어하는 거, 그리고 유승민 지지자들이 윤석열 지지자들 싫어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서로 너무 싫어해요. 원래 형제간에 많이 싸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단일화를 했더라도 완전히 시너지 효과를 발생이 됐을까? 회의적입니다. 자, 나경원 의원으로 돌아가서 네. 나경원 의원을 대표하는 정치적 노선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한 장면 이런 게 있습니까? 눈물이죠. 눈물요? 나경원 전 대표의 가장 큰 정치적인 무기는 눈물입니다. 눈물이라고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네. 되게 강한 여전사의 이미지를 갖고 싶어 했죠. 빠루. 지난번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대여투쟁, 장애투쟁에 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것은 눈물의 정치예요. 눈물의 정치. 눈물의 정치. 네. 그러니까 본인이 눈물의 성격은? 성격?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왜냐면은 너무 평가가 박하다.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누구 뭐 미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적인 역정을 살펴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은 되게 정치적 위상이 높다라고 지도자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으니까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 그런데 당내에서는 친박 뭐 예를 들면 친박 우두머리, 친이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 사람들이 당의 중요한 당직자를 맡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저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가고 싶어요. 근데 당신은 거기 전문가도 아니고 좀 다른 선수 높은 사람이 가야 되고 이래서 좀 이번에는 좀 양보하고 다음에 가. 그러잖아요? 그 원내대표를 찾아가요. 저는 왜 안 되는데요? 하고 울어. 눈물 흘려. 알았어. 그럼 가. 이렇고 나경원 의원의 가장 큰 무기는 눈물이다. 그럼 실제로 뭐 특별한 정치적 노선이나 이런 건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당직을 주거나 그런 분들에게 잘하는 거죠. 두루두루 잘해요. 그냥 정말 뭐 모나지 않게 잘하는데 이분의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을 또 챙기지 않는다라는 거. 본인이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이제 챙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그런 것 같아. 나경원 개가 없잖아요, 지금. 원내대표도. 나경원 개가 없죠.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 선거도 나왔고 하는데 원 내외에서 나경원 개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내가 나경원 의원 개보원으로 했을 때 내가 무슨 이득이 있을까?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주요한 당직을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지? 챙겨주지 않으니까. 챙겨줄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보가 안 생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이해관계에 따른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좀 생각보다 박한 평가를 내리셨네요. 저는 원래 다 박해냐, 닭가 그냥 모두 까기 그냥 오늘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정치 철학 없다. 그다음에 있겠지. 계보 없다. 있겠지. 그러나 감성적 접근을 잘한다.
감성 정치. 대중들과의 감성적 접촉은 좋다. 뭐 이 정도로 이게 정리가 뭐 되겠네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고 정치 철학이야 당연히 원내대표도 했으니까 있겠죠. 있는데 특별히 인상적인 거 이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네. 근데 그러한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과 가치관이 정립이 되려면 대선 후보였든가 아니면은 당대표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 뭐 당대표급이나 대선 주자급이 아니지만 우리 대중들이 인식하기에 장성철의 정치 철학 이런 거 이해가 되거든요. 뭔데요? 정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형상화된 게 있거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리성을 뭐 추구한다라든가 본인이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한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좀 진영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네. 좀. 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처음에 그게 감성밖에 없네 사실은. 이인영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랑 첫 회담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밥 잘 사주는 누나. 누나가 되겠다라고 감성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막 법안 밀어붙이게 하니까 빠루들을- 빠루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 누나와 빠루 든 여전사 뭐 좀 안 맞잖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르다. 그때 달라요. 저희 프로 나오셔가지고 중간에 앉으셔서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철이 거기 나왔어 안 가. 김기현. 조경태 의원은 어떤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단하죠. 국민의힘에서 이단하다. 내놨어요. 내놨습니다. 네, 그냥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의 남봉꾼 수준이에요. 지난번 황교안 대표 당대표 될 때 이 사람이 막 단상위를 막 달려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막 반대하고 막 이랬거든. 그 모습에 의원들과 당원들이 완전히 학을 떴대요. 야,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4번이나 3번 당선됐나? 하여튼 그렇게 당선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와, 저 사람이 완전히 저런 모습 학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미지가 당원과 의원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을 상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구나. 같이 만나서 뭔가를 논의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면 뒤통수 맞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그래서 조경태 의원은 특별한 변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원들의 신망도 없고 국회의원들의 세력도 없고 대통령실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혼자서 독고다이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뭐 썩 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도 했는데 그래도. 안 달라 있어. 안달. 난 정말 당대표 되고 싶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코드 맞추겠다라는 것. 내가 윤석열의 대리인이 돼서 나는 바지 사장이라도 좋아. 그래서 윤석열이 원하는 공천 할 거야. 그러니까 나 당대표 시켜줘. 이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뭐라 하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뭐라 하고 다 이제 완전히 윤석열의 홍위병과 전사가 돼서 나는 당대표를 하고 싶어요 라고 강하게 의견 표현을 하는 분이에요. 장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친윤 일부라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밀어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깜이라는 없습니까? 게 있잖아요. 깜. 깜이. 저 사람은 원내대표 깜인 거는 맞는 것 같아. 당대표 깜인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는 적절했죠. 근데 하지만 당대표 깜인가? 집권여당의?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좀 동의가 되는 게 네. 이분이 당권 대권 분리하고 대권 주자들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전당대회. 네. 그 이야기는 나는 대권 주자 깜이 아니야. 이야기한 거거든요. 나는 저분들보다 한 급 아래야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이번에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대권 주자나 대권 후보가 되는 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조정을 해서 네. 이번에 내년 2024년 총선에 공천권을 본인이 행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권 후보는 자기 욕심이 있거든. 네네.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아닌 사람을 시키고 싶어 할 건데 그래도 너무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야기를 둘이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장 소장님은 야당이든 여당의 당대표가 관리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대권을 바라보는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당은 관리형이 가능해요. 관리형이 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있으니까. 근데 야당은 관리형은 될 수가 없어요. 음. 왜냐하면 야당의 당원들은
딱 지도자를 내세웠을 때 저 사람이 우리에게 다시 정권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냐.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아니면은 누구를 밀어주든 그렇게 지도자로서의 깜을 보는 건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당원들과 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선 후보급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본인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대통령은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당에서는 대선 후보급이 당대표가 되는 거를 대통령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패권들도 바라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가 모두가 다 대권주자급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은 이후의 문제고.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의 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말씀인데 이 책임이라는 게 자신들의 권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데 이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그러면 당연히 최고 권력과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조금 부족하다. 크게 의미는 없겠다, 그죠? 네.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출마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의지를 밝히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뭔 것만 있으면 바로 이재명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늘 사고를 치시는 것 같아요. 희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소주병 이거라든지 아니면 체리따봉. 이것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정치인 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장애물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분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의미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뭐 대략 5% 이내에 나오는 분들은 당대표 후보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는 썩 밝아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좋아, 내가 안철수 의원을 당대표 바지사장으로 만들어서 나는 공천권을 내가 행사해야지 내 말 잘 들을까? 아닌 것 같거든. 네. 지난 10년 동안 당대표를 많이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 그때 자기 고집 엄청 부렸잖아요. 네. 권력을 잡으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이 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욕심이 있잖아. 난 대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2024년 총선 때 내 사람 많이 공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도장 찍어가지고 공천권을 주잖아. 대통령이 아무리 공천 누구 주라고 해도 싫어요. 나 이 사람 챙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 줄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계속 얘기하는 게 인수위원장 배지 달아줬으니까 단일화해서 내가 대통령 되는데 은혜는 갚았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또 하나는 당원들과 의원들이 그렇게 썩 지도자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그러니까 필요해서 데리고 오기는 왔는데 네, 보완제로서 네. 중도 쪽에 약간 외연 확장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보수파의 정통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윤상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한테 안철수를 데리고 와서 당적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했잖아요. 네. 그 말은 맞아요. 필요해서 데리고 왔으면 출마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 용인이 돼야 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했을 때 네. 아주 다른 후보들을 앞설 만한 좀 큰 격차의 지지율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당원들의 지지율을 보면은 그것도 좀 미진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 대통령에서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네.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유승민 대표는 출마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SNS 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연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상당히 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는 너 왜 자꾸 윤석열만 공격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좀 세게 공격하는 공격했죠. 네. 글도 썼던데 그거는 그냥 물타기라고 보여지고 나 유승민은 비윤회 나는 핵심 구심점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당대표, 네. 개보수장으로서의 박근혜 의원과 네. 비교하면은
그 정도 무게까지는 아직 안 되죠. 대중성은 상당히 부족하죠. 대중성은 똑똑하죠. 네. 뭐 어쨌든 대통령을 하면 되게 잘할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정치는 똑똑함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대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인지도는 있지만 국민적인 지지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대략 보면은 7대3 정도. 그렇죠? 비호감도가 7, 호감이 3 이건데 그렇게 된다면 비윤의 구심점이라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생각을 하면 유승민 의원에 대한 지지도는 저보다 훨씬 더 나와야 돼요. 지금 1등은 나오지만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한 자리 숫자 내에서의 앞서 나가는 거죠. 당원층에서는 저 밑에 한 3등, 4등 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는 본인이 당대표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되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선이 될 거야.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당선되고 싶어. 그러한 생각과 판단만으로 나온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떨어지면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니면 또 자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산이죠. 자산이다. 네, 왜냐면은 본인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네. 오해와 허물들을 벗겨내야 돼요. 네. 자꾸 출마함으로써 네. 본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그때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는지,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왜 찬성을 했는지, 그리고 왜 대선에 나왔었는지, 내가 왜 윤석열 정권을 흔쾌하게 돕지 못하는지 본인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거슬러 가봅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문제인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거 아니에요? 주도한 거는 김무성, 권성동, 뭐 장제원 네. 뭐 그런 사람들이죠. 유승민 의원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유승민 대표는요 끝까지 자기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탈당 안 한다고 그랬어요. 탈당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유승민을 탈당시켜라가 그때 탈당파들의 가장 제일의 책무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명씩 가가지고 탈당해야 된다, 같이 합류해야 된다. 주호영 의원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 주호영 의원도 탈당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했죠. 근데 유승민 대표만큼은 처음부터 탈당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에게 자꾸 뭐 탄핵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상당히 이게 잘못된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유승민 의원을 사실 보면요. 경제, 정치, 뭐 복지 이런 분야는 민주당의 생각과 비슷한 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다만 이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국방위원회를 오래 했고요.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평화, 협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군사훈련, 그다음에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 이 이야기하는 국방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 생각의 스타일은 이해가 돼요. 흔히 하는 이 보수 세력에서 전통적으로 이해창 대표 때부터 만들어졌던 전략적 상호주의라는 그 틀 속에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보수파의 만약 지도자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강력하게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골수 당원들에게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고 배척을 당하지만 중도 쪽으로의 외연 확장성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저런 분이 당대표 된다면 창피하지 않을 것 같아. 말실수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러한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승민 대표가 당대표 되는 것을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유승민 당원 당원권 정지 1년 때려버려. 네. 어떠한 명목을 찾아서라든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을 좀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뭐 모욕을 준 걸 다 찾아가지고 이미 선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딱 이제 1년 때릴 그리고 또 수 우리 있어. 김건희 씨 팬클럽 그 회장이 이미 또 네. 고발 조치를 해뒀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룰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룰을 바꿀 수 있다. 김기현 의원이 주장을 하잖아요. 네. 아니 당대표 뽑는데 당원들 뽑아야지
당원권으로 당원 100%로 뽑읍시다 이럴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이야기 잘못했네 아까. 그래요.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로는 그래 우리가 막을 수가 없으면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징계도 못하고 룰도 변경을 못하면 친윤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1대1 대결 구도를 만든다. 그러면 어쨌든 친윤이 기본적으로 당원들과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로서는 힘겨운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는 것은 사람보다 저는 시점을 봐라. 시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 2월 전에 하면은요. 새로운 외부에 있는 후보들이 나타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희룡, 권영세 네. 대표적으로. 근데 2월 이후에 하면은 연초에 개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당을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좀 마련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스타가 된다면 한동훈 장관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 하고도 남을 분 아닌가요? 우리 정치를 대통령이? 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법무부 장관 하다가 당대표에 정치를 안 해보고 갑자기 검찰총장 하다가 대통령도 됐는데 그런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총장보다 높은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대통령보다 낮은 당대표를 못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과연 어떠한 이미지냐. 윤석열의 그냥 정말 오른팔 핵심 그러한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정치적인 상징성과 의미가 없어요. 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는 제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 정권을 교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된 거고 대통령 된 거지 한동훈은 없어요. 그냥 아바타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면 그 아바타도 높게 평가받겠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낮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아바타까지 핵심 측근까지 당대표를 만든다? 그거는 저도 여의도 문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월 달 이후에 전당대회가 시작돼서 4월 달쯤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권영세, 원희룡 이 둘 중에 하나가 윤심의 뒷받침을 받아서 당대표로서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은 싫대. 네. 아, 내 편 안 들어줬잖아. 내가 가장 필요할 때. 안철수는 못 믿겠대. 네. 김기현, 권성동은 까면 안 돼. 쟤네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쫓아내보라고 해봤더니 제대로 깔끔하게 못했어. 정치력도 없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권영세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때부터 아니면 대선 과정 중에 계속 신뢰를 해왔잖아요. 부위원장 하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정진석 의원이 전당대회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3월달 이후에 할게요. 라고 하면 이미 여권에서는 권영세나 원희룡을 내보내보자 라는 대통령의 그런 의지가 반영되는 전당대회 연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점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도 뭐 상당히 동의가 되네요. 동의가 되시죠? 네. 저는 사실 유승민 의원의 지금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우리 그 장성철 소장이나 흔히 하는 이제 정치 컨설턴트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중도화 전략의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중도화 전략의 방법론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 누군가와 투쟁해야 된다는 거. 그게 권력자예요? 그게 권력 투쟁이라는 거죠. 권력 투쟁이고 중도화 전략. 보통 안철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중도화 전략이라는 게 극중이라는 게 딱 운동장 한중간에 줄 그어놓고 나는 고에 올라가서 양비돈으로 양쪽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민주당이라든가 이쪽 일부에서도 중도화 전략이라는 것은 늘 눈치만 보면서 이것도 통과시키지 않고 저것도 통과시키지 않는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모하지 않아요? 무슨 유승민 의원이 하는 게요? 그러니까 중도화 전략, 권력자와 맞서는 모습이. 근데 세력을 잘 붙이면 할 만한 거죠. 근데 원내 세력도 미비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단기 필마로서 저 정도 지지도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옛날에 토니 블레어, 그다음에 슈레더, 조스팽 이런 사람들이 집권하던 시기에 흔히 하는 급진적 중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급진적 중도라는 게 양비론으로 중도로만 쭉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왼쪽으로도 크게 휘두르고 오른쪽으로도 크게 휘둘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 대표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 무슨 이야기하면 반미면 어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왼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또 본선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라크 파병도 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한미 FTA도 하고 오른쪽으로 또 갑자기 또 세게 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좌로도 크게 가고 오른쪽으로도 크게 가고 큰 횡보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뒤돌아보니까 중도로 수렴되더라. 이게 중도화 전략인 거지. 양비론에 의해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도는 어느 쪽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협소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정치력과 포용력이 유승민 대표에게 있는지는 솔직히 조금 좀 회의적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네.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극명하게 대립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래도 윤석열 정권 초기인데 윤석열 대통령 좀 도와줘야지. 지금 내부에서 계속 총질하고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있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지적해야죠. 이러고 있잖아요. 누구의 길이 옳아요? 홍준표 시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또 비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좌로도 크게 가고 우로도 크게 휘두른다는 측면에서 나름 상당히 좀 폭을 넓히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SNS 상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있지만 주위의 실무진들에게 준비해라, 도와줘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현재까지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지 좀 되게 흥미로운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중도화 전략에서의 투쟁 속의 중도화, 좌우로 크게 휘두르는 중도화라는 것은 야당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적용된다고 봐요. 당을 하다 보면은 늘 중도화하면서 온건해지라라는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열성적 지지층이라든가 지지층이 확대되지 않아요. 이번에 한미일 그 합동 군사훈련을 가지고 이재명, 정진석, 유승민이 이제 말싸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손익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제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득점 많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득점은 많이 얻었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에 이제 아주 강한 결사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망언해서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조금 센 발언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더 많이 환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을 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7대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 강한 매니아층, 그걸 이번에 좀 더 확고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공천권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아예 극단적인 뭐 친일 안보, 국방 이런 발언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은 공천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이상 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에게도 충성할 건데, 정말 나를 결사적으로 옹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매니아층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은 앞으로 본인에게 다가올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친이대 나의 경호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득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실이 많아요. 친일파로 당장 공격받잖아. 그냥 친일파로 낙인 찍히는 순간,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사람 찍히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정치 못해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큰 반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 대목에서 안보 위기 부분에 있어서 정진석, 이재명만 주목을 받았지 유승민은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가 지금 고조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라면 다른 목소리를 한번 내보시라. 누구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생각, 한미일 동맹, 북한과의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보관을 한번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네. 비슷한 범주인데 강성 지지층,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쪽에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세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시기가 좀 지나면은 북한을 세게 비판한다거나
또는 뭐 흔히 하는 말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자기가 어떤 이 독트린을 만든다거나 기대하지 마. 이런 것들 하나 기대하지 만들면 마. 확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기대하지 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요. 그런가요? 뭐 지금 한번 지켜보시죠. 친일 프레임을 민주연구원에서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친일 프레임으로 세게 건 거는 뭐냐면 사법 리스크를 어쨌든 희석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좀 만들고 싶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법 리스크가 이 다른 외교 안보 이슈로 덮여지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은 수사와 재판의 문제인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정치적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그 칼을 놓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친일 정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친일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막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말이라도 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 되게 실망 많이 했어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은 것과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했죠. 사전에 했는데 이게 한미일 군사 협력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좀 낮았고 그리고 김정은이 계속 무슨 얘기하고 쏘고 막 이러는데 한 번 하고 퉁친 거는 그냥 면피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센 발언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장 소장님은 이제 균형감 있는 발언을 요구를 하잖아요. 균형감 있는 발언을 하면은 이슈가 안 돼요. 김정은은 넌 다시 내려와라. 수령해서 내려와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제 중도화 전략에서 이제 둘이가 살짝 이제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뭔가 들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도화 전략이라는 게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어. 왼쪽으로도 크게 가고 오른쪽으로도 크게 가야지 흔들어 줘야지. 야, 저 사람 이런 이야기 돼? 저 사람 원래 그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솔깃해지는데 늘 균형감 있는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슈가 안 되거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고. 자, 오늘 마키아벨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